삶의 어떤 순간들을 음미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이게 강의라는 게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훨씬 생동감 있어서요. 자, 이제 개모임 그만하시고요. 네, 이때가 기회다. 개모임 하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전체 외모 평균값을 까먹고 계시는.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 얼굴이 너무 밝고 보름달까지 크셔가지고. 농담이에요, 농담. 자, 어떤 삶의 순간을 음미하고 계세요? 네. 저는 아침 저녁에 마당에 나가서 마당에. 일어났을 때 마당에 네. 나가서고요. 우리 퇴근하고 나서도 마당에서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꽃도 보고 뭐 나무도 보고 낙엽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목련나무잎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마당이 한 500평 정도 되죠? 조금 더 돼요. 2만 평? 네. 여기 앞에 병원이 있는데, 네.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네. 농담이었고요. 이렇게 유머도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이게 얼굴에,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이게 아우라가 있거든요. 아우라. 이 오로라가 이제 주변으로부터 퍼지는데, 분명히 화장빨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행복한 아우라가 이렇게 딱 있으셔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요. 네, 우리 또 외모의 평균값 까먹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어떤 순간을 음미하고 계신가요? 이런 얘기하면 제 이미지가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네.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한 잔씩 먹는 그 순간을 보는 퇴근하고 나서 쫙 한 잔, 이렇게 터시나요? 네, 털지는 않고, 네, 몇 도짜리, 뭐 45도짜리? 19도 소주인데 그러면요. 네. 네. 이미지하고 딱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거 좋죠. 그거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행복하게 해서는 정서적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다 합쳐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삶의 음미를 통해서 깊고 천천히 느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래,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좀 음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좋은 것을 좋다고 감탄하라는 겁니다. 감탄. 그래서 음미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서 감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외갓집이 태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긴 하지만 그 방학 때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외갓집에서 이렇게 좀 커서 이 태안의 정서, 이 충청도의 정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청도 남자분들은 어깨로 웃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깨로 웃어요. 웃을 때. 제가 이렇게 무슨 뭐 유머나 농담을 하면 이게 재밌잖아요.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무건 수행 중이거든요. 충청도 어른들은 어깨로 한 서너 번 이러다 말아요. 이 뼛속까지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걸 좋다고 밖으로 끄집어낼 때 삶은 숙제에서 축제가 됩니다. 이거 명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걸 좋다고 내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때 삶은 숙제에서 뭐가 된다고요? 축제가 됩니다. 감탄하라는 겁니다. 좋다, 멋있다, 예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감탄하라는 겁니다. 가장 감탄을 잘하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어떤 친구들일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축제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자주 가는데요.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애들 그랬잖아요. 애들 보고 있으면 저렇게 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정도로 삶을 축제처럼 즐기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비누방울. 네, 비누방울.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비누방울 이렇게 불어주거든요. 애들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그 비누방울 하나에도 자신의 삶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영혼의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강에서 그 한강 불꽃 축제를 했어요. 불꽃 축제를 딱 하니까 와, 여러분 불꽃 축제는 왠지 그냥 좋잖아요. 왠지 그 내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와, 어쩜 저렇게 불꽃이 와.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저 뭐요? 아이고 시시해.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이 이럴 때 필요하는구나. 그냥 빵 쏴버리고 싶어. 그 아름다운 순간을 왜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못할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시시하네? 뭐예요 이게? 이런 사람과 환상이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분은 숙제로 인생을 사는 거고 저는 축제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아름답다고 자꾸 표현하는 것.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할 줄 아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EQ가 대단히 발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EQ가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 감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EQ 능력을 좌우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헬렌 켈러의 그 수필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에게 단 3일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것이요.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볼 것이요. 셋째 날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평범한 거리를 볼 것입니다. 단언컨대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우리는 이미 그 헬런 켈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축복을 이미 갖고 있죠. 단언컨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된 삶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하고 그렇게 끄집어낼 때 그때 삶은 숙제에서 축제로 바뀌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별것 아닌 것에도 내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감탄하십시오. 삶을 끊임없이 감탄하세요. 그러면요, 뭐가 또 자라나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쭉 오는데요. 벌써 이제 들판에 이제 가을 거지를 대강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쪽 지역도. 근데 그 볏짚 있잖아요. 볏짚을 이렇게 막 모아갖고 흰 비닐로 이렇게 딱 감싸놓은 거 있죠. 그걸 딱 보면서 저 마시멜로 같아. 저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불에다 구우면 1년 12달도 더 먹겠네. 그냥 혼자 그런 상상과 호기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저걸 왜 안 걷어가고 아직까지 저렇게 놔둔기요? 아이고 게을러 빠진 것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저거 마시멜로우 같다. 저거 구워 먹으면 1년 12달은 더 먹겠네. 라고 순수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이게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탄은 내 삶을 축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영혼의 불꽃놀이가 되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게 아이들의 동심이거든요. 행복은 동심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아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자축하라.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스스로 자축하라. 이게 이제 행복의 세 번째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썼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탁 썼어요. 이걸 출판사에서 받아줄래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제 한 20여 군데 출판사에 이렇게 보냈는데 다 이제 빠꾸 맞았어요. 그때도 또 느꼈죠. 이래서 총이 필요하구나. 네.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제 책의 원고를 받아준 출판사가 있어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자서전이어도 좋고요. 본인의 수필이어도 좋습니다.
또는 정식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내도 좋고 그냥 인쇄소에서 돈만 주면 찍을 수 있는 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책을 이렇게 썼고 제목이 조금 야리꾸리해서 되게 변태라고 하는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요. 제목은 나는 나와 연애한다 였습니다. 나는 나와 연애한다. 그게 이제 셀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책이 딱 배달되어 온 날 저한테 출판사에서 이제 한 몇십 권 주거든요. 홍보할 때 있으면 홍보하라고. 몇십 권 딱 온 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신에 대한 책을 써서 그게 이제 딱 인쇄되어 나왔을 때 그 기쁨. 아, 뭐 있어. 아무나 내는 책 뭐 그까짓 거 누가 사준다고. 누가 봐준다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일단 내가 나의 삶에 책을 스스로 썼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인쇄물이 되어가지고 내 앞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걸 너무 축하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작은 성취나 내가 이룬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자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 기분, 나 이 순간을 좀 내 스스로 기념하고 자축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지갑을 하나 그냥 딱 들고 무조건 이제 집 앞으로 나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택시를 잡으려고 딱 택시를 잡았는데 모범 택시가 딱 쓰네. 어이구 뭐 오랜만에 정말 머리털 나고 몇 번 안 되는 모범 택시 한번 타봐야 되겠다. 모범 택시를 딱 타고 기사님 남산 한 바퀴 돌아주세요 그랬어요. 남산 한 바퀴 돌아주세요. 근데 기사님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 뭡니까? 비밀이에요. 알려가지 마세요. 네. 하고서는 그 모범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거쳐서 남산을 한 바퀴 탁 돌고. 그럼 그때 그 기분이 좀 느껴지세요? 그런 남산을 한 바퀴 탁 돌고 그다음 남산을 다 돌았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드릴까요? 인사동으로 가주세요. 인사동 여자만이라는 식당으로 가주십시오. 여러분 인사동에 여자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여자들만 가는 식당이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여수에 있는 여자만이라고 하는 만의 이름입니다. 거기가 그 남도, 제가 이제 남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맛깔스러운 그런 남도 음식으로 내 스스로에게 좀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산을 한 바퀴 돌고 여자만에 가서 혼자 제일 비싼 정식으로 혼자 그걸 먹고 있는데요. 임금님의 수라상이 저리 가랍니다. 혼자 그냥 미친 사람처럼 생선 한 점 뜯어먹고 혼자 좋아가지고 내가 책을 냈어 세상에 20여 군데 출판사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 출판사에서 나를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와서 아우 좋아라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작은 것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저에게 스스로 자축해줘요. 뭐 요트도 한 대씩 사주고요. 비행기도 한 대씩 사주고요. 그럼 그 정도는 다 사시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축해주고 삶의 순간을 이렇게 좀 허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소통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에서 시작이 된다.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고 이걸 정서적 자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적 자산이 풍부하고 풍요로울 때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좀 허락하시라. 그래서 이 첫 글자만 따면 뭐가 될까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매 순간을 음미하라 그랬습니다. 음미. 그 다음 뭐였습니까? 삶의 좋은 순간들을 감탄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자축하라. 좋은 일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있으면 스스로 자축해라. 이 앞글자만 따면 뭐예요? 감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3원칙. 여러분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자. 이거 좀 감정 넣어서 좀 해보세요. 자, 감자 해보세요. 시작. 감자. 우리 소주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네. 우리 선생님. 그 말 알지? 19도. 좋아. 인생 멋있어. 네.
그렇게 삶의 자산, 정서적 자산을 좀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런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마음 세계를 갖고 계신 분은 소통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지 아니해도 저절로 잘하십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가족들하고의 소통도 잘하고 또 이제 직장 내에서의 소통도 잘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통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철수.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하고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갖고 싸울까요? 아이들은 엄마하고. 맞습니다. 숙제.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숙제를 하고 놀아라. 아이들은 놀고 숙제하겠다. 이게 단군 이래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젠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철수하고 엄마가 그거 갖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철수를 막 혼내니까 이 철수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살던 예전에 집에 감나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쨌든 그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위로 철수가 이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 버려서 이제 때가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애들은 데모하는 게 있죠. 때가 돼도 밥을 안 먹어. 그럼 집에가 고픈데 누가 안타까워요? 안타깝기는 엄마가 안타깝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철수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아무리 때가 됐는데 내려오라고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철수가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람대로 안 내려온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엄마가 애가 타고 있는데 마침 신부님이 그 밑을 지나가셨어요. 그래갖고 철수 엄마가 얘기합니다. 신부님께. 신부님, 우리 철수가 저한테 혼나고 데모하느라고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신부님이 좀 설득해 주세요. 신부님이 알았다고. 그래갖고 감나무 밑에서 철수한테 막 설득을 하셨습니다. 철수야 어쩌고저쩌고. 철수가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바람대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유 내가 설득을 해도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철수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를 하시고 성호를 딱 긋고 가셨단 말이에요. 신부님이 가시자마자 철수가 엉엉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 나는 신부님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악마야. 아, 왜 이 녀석아? 신부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데 왜 신부님이 악마라는 거야? 철수왈. 내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신부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너 안 내려오면 죽여버린다. 이러고 가셨어. 그래서 제가 어느 성당 가서 이걸 예화를 이제 썼거든요. 신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기도를 할 때마다 안 내려오면 죽여버린다. 이 생각이 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으로 개종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지 이제 오해죠, 오해. 분명히 신부님은 철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성호를 긋고 갔건만은 철수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가 보기에 신부님이 자기한테 너 안 내려오면 죽여버린다 하고 간 걸로 바라보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왜 생겨요? 각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인간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인간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양호한 겁니다. 대부분은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엄마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가씨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엄마가 무조건 노예요. 어떤 아가씨를 데려와도 무조건 노예야. 그냥 온갖 이유를 다 대서 무조건 있을 수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각이 참 난감하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소장님, 우리 어머니는요 어떤 아가씨를 데려가도 있을 수 없는 결혼이라고 파토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를 찾아서 데려가라. 그럼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오케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어디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옥션에서 뒤졌는지, 쿠팡에서 뒤졌는지, G마켓에서 뒤졌는지 이렇게 아가씨를 이렇게 뒤져가지고는 정말 엄마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씨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한 아가씨를 데려다 딱 엄마 앞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어디서 이런 소중한 아가씨를 데려왔어? 어디서 이런 귀한 아가씨를 어떻게 데려왔어? 야 이제 날 잡아야 되겠다. 딱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결혼이야. 어디서 나 하나 인생 희생하고 고생한 걸로 만족해야지 내 아들까지.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다는 이 논산의 어떤 비참한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들 부부끼리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런 재밌잖아요. 저도 사실은 본격적인 강의하는 것보다 이런 게 좋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게 소통. 어떤 와이프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날 설교와 주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교인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십니까?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답을 못해. 그것은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이제 알았어. 세상에서 제일 썰렁한 바다는 뭐라고요? 썰렁해.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이걸 이제 와이프가 배웠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남편이 딱 들어왔거든요. 여보,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이 세상에서 가장 썰렁한 바다는 뭐게?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게? 오늘 개돈 탔나 왜 이러는 거야? 맞춰봐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야? 몰라. 썰렁해.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 왜 이래 이 여자가 징그럽게? 내가 이렇게 애교 부릴 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3글자. 열받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받아. 이랬다는 논산에 그것도 어떤 웃지 못할 부부가 있어요. 네. 그렇게 사실은 소통이 어려운데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소통의 원칙을 모름과 함께 소통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엄마나 아빠로부터 얘들아 너희들이 커서 결혼을 하면 부부끼리는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란다. 부부끼리 애정 표현을 할 땐 이런 말씨를 써야 된단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어법을 쓰렴. 혹시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라. 여러분 그게 특수 사기와 공갈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개떡을 내보이면서 찰떡이니까 사세요? 그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개떡을 보고 어떻게 찰떡이라고 해요? 이게 특수 사기와 공갈이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공갈 협박의 다름 아닙니다. 또는 내 마음 말 안 해도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특수 협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을 100% 다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거늘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나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보다 가족한테 듣는 이야기에 5배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말해야 하나? 이걸 꼭 표현해야 하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가족에게는 있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가족한테 들으면 그것이 5배 이상 강하게 나한테 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고 행복한 소통,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어려워하고 소통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훈련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은 훈련 받아야만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